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새벽 3시, 탕.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7발의 총성을요. 17명이 무릎 꿇은 채 쓰러졌습니다. 모두 김여정 동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반대파라는 이유로, 개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저희 3명, 24살, 26살, 28살. 김여정 동지의 직속 선전원이었던 저희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의 화물칸, 영하 15도의 압록강, 17발의 총성이 다시 울렸던 그 밤. 그리고 지금 2024년 9월, 저희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은 반대파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왜 백두혈통 김여정조차 오빠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마포구. 저는 박지혜입니다. 26살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녹음기 앞에 앉아 증언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여정 동지는 어딘가에서 떨고 계십니다. 마치 저희 3명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저희보다 더 심하게 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딘가의 좁은 쪽방에서 매일 밤 자객의 그림자에 떨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평양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봄 평양 선전선동부. 박지혜 동무, 이수진 동무, 최미나 동무. 3명 모두 김여정 동지 직속으로 발령났습니다. 부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직속 선전원이라니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20대 선전선동부 직원이었을 뿐인데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신 김여정 동지의 직속으로 일하게 되다니요. 이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4살 저보다 2살 어린 수진이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거죠. 최미나 언니는 28부로 저희 중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평소에는 침착한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부장 동지. 저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 세대에게 롤모델이었습니다. 여성이지만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특히 대남 선전과 외교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저희 같은 20대 여성 당원들에게는 저렇게 강한 여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출근 날 김여정 동지의 사무실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중앙당 청사 3층, 복도 끝에 특별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여정 동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실제로 뵙는 김여정 동지는 생각보다 작고 날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앉으세요, 동무들.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무들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충성스럽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위해, 우리 인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저희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박지혜 동무. 영어와 중국어가 능통하다고 들었어요. 대남 자료 번역을 맡길 겁니다. 이수진 동무는 문학을 전공했죠? 선전 문구 작성을 도와주세요. 최미나 동무는 전산 처리가 뛰어나다던데 자료 정리와 정보 분석을 부탁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 각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준비된 지도자구나.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겠구나. 첫 석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존중해 주셨고 저희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직접 차를 타주시기도 했고 힘들어 보이면 먼저 퇴근하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동무들,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김여정 동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요즘 무슨 일 하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할아버지, 저 좋은 부서로 발령났어요. 정말 훌륭한 상급 동지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78살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가 하나만 말해주마. 권력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곳은 위험한 곳이란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항상 조심하거라.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서 많은 것을 봤단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봤고, 그때는 할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위험을요. 그날은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양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고 저희도 선전 업무로 바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여정 동지가 저희 3명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키고 사무실에는 김여정 동지와 저희 3명만 남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동지. 저희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동무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비밀 프로젝트예요. 당 내부의 인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매우 민감한 작업이라 동무들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김여정 동지는 우리에게 두꺼운 파일 3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해 주세요. 특히 인물들의 성향, 파벌, 최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해했죠? 예, 동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최미나 언니가 물었습니다. 1달 안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절대 비밀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제 개인 집무실에서 해야 해요. 내일부터 동무들은 제 별도 집무실로 출근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김여정 동지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왠지 무서워. 김여정 동지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수진아.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잘하면 돼. 저는 수진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떨리는 손을 봤거든요. 파일을 건네주실 때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그리고 김여정 동지 본인도 이미 죽음의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김여정 동지의 별도 집무실은 평양 외곽의 한적한 청사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당 청사와는 달리 경비가 삼엄했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당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인물의 약점, 파벌 관계, 최근 동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름 옆에는 빨간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 빨간 별표는 뭘까?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김여정 동지가 시킨 대로 정리하자. 저희는 일주일 동안 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빨간 별표가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 동지와 가까운 사람들, 김여정 동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제일 뒤쪽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숙청 대상 명단 초안. 제목만 봐도 오싹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1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빨간 별표가 그려진 사람들이었죠. 이거 진짜인 거야? 최미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김여정 동지에게 물어봐야 해. 하지만 저희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명단은 김여정 동지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여정 동지의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고, 김여정 동지는 그것을 미리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희가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김여정 동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고생 많았어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만 믿어요. 이제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김여정 동지도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어째서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리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 동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어떻게 우리를 동료로 선택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선전선동부에 처음 배치된 것은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저와 이수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전근 온 최미나 언니. 저희 3명은 같은 날 발령을 받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선전선동부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남성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20대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언니, 여기 분위기 좀 무섭지 않아? 이수진이 첫날 점심시간에 제게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그래. 다들 너무 진지하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끼리는 잘 지내자. 알았지? 최미나 언니가 저희 둘을 격려했습니다. 언니는 나이도 많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보다 침착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단순 문서 작업이었거든요. 선전 자료를 복사하고 파일을 정리하고 상급 동지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여정 동지가 저희 부서를 방문하셨습니다. 동무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셨을 때 모든 직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부부장님이셨으니까요.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3명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동무들이네요. 이름이 뭡니까? 박지혜입니다, 동지. 이수진입니다. 최미나입니다. 저희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김여정 동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외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요즘 외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아, 이분은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진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동무는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동지. 특히 조선문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문학이라. 좋아요. 우리 선전 사업에 문학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딱딱한 구호만으로는 인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김여정 동지는 최미나 언니에게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동무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전산 처리와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동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권력이 될 겁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하나하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동무들 잘 키워주십시오. 우리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김여정 동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김여정 동지 진짜 멋있지 않아? 여자인데도 저렇게 당당하고. 응, 나도 그래. 저런 여성 지도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저희는 김여정 동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저희도 저분처럼 강하고 유능한 여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2023년 초 김여정 동지가 저희를 직속으로 발령내신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경제개혁안 자료 조사였습니다. 동무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거예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에게 외국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심지어 남조선의 경제 발전 과정까지도요. 동지, 남조선 자료도 조사해야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해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듯이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도 알아야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남조선을 적대시만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은 배우자는 태도였으니까요. 저희는 석 달 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하고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김여정 동지 같은 분이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저희가 준비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희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무, 이것은 수정주의적 발상입니다. 외국의 자본주의 방식을 모방하자는 겁니까? 우리식 사회주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파 간부들의 반대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리용호 당 비서라는 분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나서서 나라를 망치려 하나. 문틈으로 들리는 그 말에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김여정 동지를 폄하하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나온 김여정 동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어요. 좋은 자료였습니다. 동지, 괜찮으십니까? 최미나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김여정 동지가 당 내부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그분의 의견은 자주 묵살되었고 그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리용호 같은 70살이 넘은 보수파 간부들은 김여정 동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젊고 여성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그분을 위협적으로 여겼던 거죠. 어느 날 저희는 우연히 복도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김여정 동무는 너무 급해.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만 말이야. 외국 것만 좋다고 하니. 우리 방식의 우수성을 모르는 거야. 김정은 동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딸이 저렇게 나대는 것을. 마지막 말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김여정 동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더 걱정을 끼쳐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셨고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2023년 여름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김여정 동지를 중요한 자리에 자주 동석시켰는데 점점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보수파 간부들이 더 자주 위원장 옆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김여정 동지를 예전만큼 못 뵙는 것 같아.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우리 프로젝트들도 자꾸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최미나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불안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여정 동지가 저희 3명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모두 보내고 사무실에는 저희만 남았습니다. 동무들.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동지. 동무들만 믿어요. 이제 정말로 동무들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김여정 동지가 눈물을 보이시다니요. 동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동무들이 고맙고 미안해서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 손을 하나씩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무들은 끝까지 저를 믿어줄 거죠? 물론입니다, 동지. 저희는 동지를 따릅니다. 저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곳은 위험한 곳이란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어느 날 김여정 동지가 저희를 급히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새벽 5시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들, 지금 당장 비밀 집무실로 오세요. 급한 일입니다. 저희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한산했고 저희의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 김여정 동지가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앉으세요. 저희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1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에게 파일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당 간부들이었고 모두 김여정 동지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지,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명단에 올랐는지, 누가 명단을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인지. 김여정 동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선전원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도 저희도 모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7명의 명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요. 17명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사자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은 박철민 당 비서였습니다. 65살 김여정 동지의 경제개혁안을 적극 지지했던 분이었죠. 두 번째는 김순희 선전선동부 부부장. 59살의 여성 간부로 김여정 동지와 함께 여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분이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들 모두 김여정 동지와 가까운 분들이야.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모두 개혁파 인사들이야. 저희는 일주일 동안 17명의 배경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각자의 이력, 최근 활동, 발언 내용,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요. 조사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17명은 모두 김여정 동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개혁, 대외개방, 세대교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 이분들이 모두 주요 직책에서 밀려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니들, 이거 봐. 최미나 언니가 자료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의 최근 인사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17명 중 12명이 이미 한직으로 밀려났어. 그것도 최근 석 달 사이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김여정 동지의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 서류 보관함에서 우연히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봉인이 된 봉투였는데 겉면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열어볼 권한이 없었지만 김여정 동지가 모든 자료를 조사하라고 하셨기에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숙청계획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서에는 숙청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청 방법, 일정, 책임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대상자들은 경제개혁을 빌미로 당의 유일영도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종파 분자들임. 인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처단해야 함. 처단 방법 총사령. 집행일자 2023년 10월 말 예정. 제가 이 문서를 발견한 날이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석 주 후면 17명이 모두 처형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니들, 이거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수진과 최미나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숙청이라니, 처형이라니.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 당에서 교육받은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결정한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 추가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숙청 후 관련자 처리 대상. 그 명단에는 4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여정, 박지혜, 이수진, 최미나, 저희였습니다. 저희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이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나 언니가 수진이를 안았지만 언니의 얼굴도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김여정은 종파 분자들의 배후 조종자로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임. 다만 혈통 관계상 신중히 처리할 것. 1차 숙청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처리. 박지혜, 이수진, 최미나는 김여정의 직속 선전원으로 기밀을 다수 알고 있음. 1차 숙청 목격 후 입막음 차원에서 처리할 것. 입막음, 처리. 저희는 그저 입막음 대상이었습니다.
24살, 26살, 28살. 저희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언니,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이수진이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이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회의실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17명 처리는 확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10월 27일 밤에 집행합니다. 김여정은요? 김여정은 일단 보류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습니다. 혈육이다 보니. 하지만 결국은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죠. 먼저 17명을 처리하고 김여정이 저항하면 그때 명분을 삼아 처리하는 겁니다. 저 20대 여자 셋은요? 김여정 다음입니다. 저것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특히 박지혜라는 것이 외국어를 하니 해외로 도망칠 위험도 있고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화장실로 도망쳐 한참을 떨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집무실로 돌아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미나 언니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로부터였습니다. 최미나 언니의 오빠는 국가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내부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죠. 전화를 끄는 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들,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이름이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랐대. 오빠가 우연히 봤는데 우리 3명과 김여정 동지 이름이 있었대. 감시 대상자라니. 오빠가 그러는데 곧 큰일이 벌어질 거래. 우리 보고 조심하래. 아니, 가능하면 도망가래. 도망가라. 오빠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미나야,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엄마 아빠도 사신다. 알았지? 그러면서 울더라. 최미나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3명만의 비밀 회의였습니다. 우리 어떡할까? 김여정 동지에게 말씀드려야 할까? 동지도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 명단을 우리에게 조사하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도망가? 어디로? 저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간다는 것은 곧 온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저희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김여정 동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동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동무들. 저는 발견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숙청계획안, 17명의 명단, 그리고 저희 4명의 이름. 김여정 동지는 문서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김여정 동지는 문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동지,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10월 27일에 17명이 처형되고 그 다음은 알고 있어요. 김여정 동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조사를 맡긴 겁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동무들도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고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김여정 동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양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살기 위한 준비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저를 더 이상 믿지 않으세요. 아니, 두려워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강해졌다고,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동지는 충성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일하시는 것뿐인데. 충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무. 권력이 문제죠. 제가 가진 권력이, 제가 가진 영향력이 김정은 동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김여정 동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김정은 동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형제도 혈육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권력이에요. 저희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17명은 제가 구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동무들은 너무 젊잖아요. 24, 26, 28. 아직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동지. 그래서 결정했어요. 동무들은 살려보내려고요. 김여정 동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적힌 주소로 가세요. 헌책방이에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백두산 천지의 물은 깊다고요. 그럼 주인이 동무들을 도와줄 겁니다. 동지, 그럼 동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여기 남아야죠. 제가 도망가면 온 가족이 위험해져요. 김정은 동지께서 절 찾을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다만 동무들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서요. 김여정 동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무들 미안해요. 제가 동무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제 욕심 때문에, 제 야망 때문에. 아닙니다, 동지. 우리는 동지를 따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김여정 동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평양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이수진에게는 부모님과 15살 남동생이, 최미나 언니에게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니, 나는 못 가겠어. 동생이 아직 15이야. 동생까지 수용소로 보낼 수는 없어. 이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내가 여기 남으면 너도 죽고 동생도 어차피. 최미나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숙청당하면 가족들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최소한 동생은. 저희는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도망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가족을 버려야 하나, 함께 죽어야 하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10월 중순이 되었고 운명의 10월 27일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김여정 동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희는 매 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김여정 동지가 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동무들 결정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지, 저희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알아요. 하지만 동무들이 여기 남아도 가족들은 위험해요. 동무들이 숙청당하면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동무들이라도 살아서 언젠가 진실을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여정 동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들은 위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무들이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언젠가 우리 조국도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길 아닐까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도망가기로, 살아남기로,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리기로.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저희가 가장 끔찍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요. 동무들, 오늘 밤 11시에 제 차를 타세요. 특별한 곳에 가야 해요. 10월 26일 저녁 김여정 동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지? 그곳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저희는 김여정 동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동지,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안 비행장 근처예요. 순안 비행장. 평양의 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어떤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들판에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걸어가요. 조용히 숨죽이고요. 김여정 동지가 앞장섰고 저희는 그분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17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를요. 처형장이었습니다. 동지, 우리가 왜 여기? 봐야 해요. 동무들이 직접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실이에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멀리 떨어진 곳, 어둠 속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계급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선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에 대한 인민의 심판을 집행한다.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철민, 김순희, 리광수. 이하 17명은 당과 수령님을 배신하고 조국을 팔아먹으려 한 반역자들이다.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에 처한다. 준비. 군인들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준. 총구가 무릎 꿇은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사격. 탕, 탕, 탕. 17발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17명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수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최미나 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군인들이 시신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 실어서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아마 집단 매장지로 갈 것입니다. 가요. 김여정 동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죽어야 했어요? 그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김여정 동지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눈밖에 났을 뿐이에요. 그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뿐이고요. 그것이 죄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차는 평양 시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무들 내리세요.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동무들,
오늘 본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김여정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17명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저도 그리고 동무들도요. 동지, 동무들은 너무 젊어요. 저처럼 권력에 취해 살다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살아야 해요. 꼭 살아야 합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하나씩 껴안았습니다. 그분의 품에서 저희는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우는 아이처럼요. 동무들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여정 동지는 저희를 떼어놓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10월 29일 새벽에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화물열차가 출발해요. 그 열차의 세 번째 칸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 숨으세요. 동지, 그럼 동지는요? 저는 안 돼요. 제가 사라지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동무들도 위험해져요. 저는 여기 남아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게요. 하지만 동지가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했어요. 대신 동무들은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 가방에서 USB 3개를 꺼내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씩요.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김정은의 비리, 숙청 명단, 권력 남용, 인권 유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동무들이 살아서 남한으로 가면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하세요. 동지, 약속하세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동지. 꼭 살아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작은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하면 이 주소로 가세요. 헌책방이에요. 주인에게 백두산 천지의 물은 깊다고 말하세요. 그럼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예요. 동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동무들을 국경까지 안내해 줄 겁니다. 김여정 동지는 현금 뭉치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탈북 비용이에요. 브로커들에게 줘야 해요. 동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석 달 전부터요. 동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저희는 다시 울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 동시에 그분이 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동무들, 이제 가야 해요. 내일부터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아무 티도 내지 말고요. 그리고 10월 29일 새벽 4시 평양역 화물 야적장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동지. 그리고 동무들. 김여정 동지가 저희를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동무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동지, 이제 가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김여정 동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차는 저희를 각자의 집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다음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요. 할아버지, 왜 그러니, 지혜야. 얼굴이 왜 그래? 할아버지,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떠난다니, 어디로? 저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7명의 처형, 저희의 위험, 탈북 계획까지도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할아버지. 가거라, 지혜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아버지가 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월남을 시도한 적 있단다. 실패했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북으로 넘어왔는지 알지? 억지로 끌려온 거야. 그 후로
평생을 자유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너라도 자유를 찾아가거라. 할아버지는 작은 태극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천조각의 손으로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고향에서 가져온 거야. 70년 동안 간직한 거란다. 이제 내가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서 할아버지를 기억해다오. 저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4시 평양역 화물 야적장. 저희 3명이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간단한 배낭만 메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왔구나.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계셨습니다. 동무들 준비됐어요? 예, 동지. 저기 3번째 화물칸 보이죠? 저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서 48시간 동안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신의주에 도착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김여정 동지는 저희에게 물병과 건빵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버티세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살아야 해요. 동지는 정말 안 가시는 겁니까? 네. 저는 여기 남아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언젠가 동무들과 다시 만날 거예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그것이 저희가 김여정 동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둡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꼭 살아남자. 그래, 꼭 살아서 김여정 동지와 17명을 위해 증언하자. 48시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희는 평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화물칸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3명이 겨우 몸을 웅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기도 탁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 손잡아.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만이 이 어둠 속에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48시간을 버티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최미나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기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밖의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기차의 속도와 소음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으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씩만 마시자. 48시간을 버텨야 하니까. 저는 김여정 동지가 준 물병을 꺼냈습니다. 3개의 물병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물을 마셨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8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수진이 갑자기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수진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어둠,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수진이를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나가야 해. 수진이가 화물칸 벽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최미나 언니는 급히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안 돼. 소리내면 들켜. 하지만 숨이. 최미나 언니가 수진이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내 눈 봐. 나 봐. 천천히 숨 쉬는 거야.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언니는 수진이와 함께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수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우리 함께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야. 몇 분이 지나자 수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우리 모두 무서워. 근데 우리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어.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어둠 속에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정신을 붙들기 위해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왜 선전선동부에 지원했어? 이수진이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 말로,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남쪽 얘기, 자유로운 세상 얘기를요. 그래서 언젠가 북한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남쪽에서 오셨다며? 응. 억지로 넘어오셨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셨어. 나한테 가끔 말씀하셨어. 지혜야,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거야 라고.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태극기를 만졌습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것을요. 나도 할아버지께 다시 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못 볼 것 같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최미나 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오빠가 보위부에 있잖아. 오빠가 그러더라. 미나야, 이 나라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예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라고. 오빠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 보위부 요원이 당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왜 우리를 도와준 걸까?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미나야, 너는 살아야 해.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진실을 말해야 해. 그게 내 몫이야라고. 저희는 각자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동생 민준이. 이제 15살이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는데. 나 때문에 수용소 갈까봐 너무 무서워. 수진아, 우리가 살아남아서 증언하면 언젠가는 북한도 바뀔 거야. 그럼 민준이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야. 기차가 출발한 지 24시간쯤 지났을 때 기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서지?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화물칸 수색한다. 탈북자가 있을 수 있다. 보위부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물칸 문이 하나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제 저희 칸 차례였습니다. 이 칸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숨도 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기 화물만 가득한데요. 구석구석 확인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요. 바로 그때 옆 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남자 하나 발견. 끌고 나와. 살려주십시오. 제발. 보위부 요원들이 옆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남자 탈북자를 끌어내는 소리, 구타하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칸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가자. 저희 칸 문이 닫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떠나갔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옆 칸의 그 남자는 저희를 구한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희생으로 저희가 살았습니다. 언니들.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니면? 우리는 살아야 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의 희생이 무의미해져.
최미나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들, 손 절대 놓지 마. 응, 절대 안 놔. 마침내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 같아 저희는 조심스럽게 화물칸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신의주역이었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나가야 해. 저희는 재빨리 화물칸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튀지 않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저희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의주의 거리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더 황폐하고 더 가난해 보였습니다. 헌책방 주소가 어디였지? 최미나 언니가 김여정 동지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신의주시 성산동 17번지. 저희는 길을 물어가며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았습니다. 헌책방은 낡고 작은 가게였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간판도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저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남자가 저희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가 알려준 암호를 말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은 깊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게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남자는 저희를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낡은 침대와 탁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시오. 강을 건널 준비를 하겠소.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나도 빚을 갚는 거요. 그분께?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김여정 동지라는 것을요. 헌책방 뒷방에서의 사흘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위부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찾는다는 방송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반역자들로서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목격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십시오. 저희의 인상착의까지 자세히 방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6살, 키 160cm, 긴 생머리. 두 번째는 24살, 키 155cm, 단발머리. 세 번째는 28살, 키 165cm. 저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헌책방 주인이 저희를 위해 머리를 잘라주고 남자 옷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들키지 않소. 저는 제 긴 머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정성껏 길러주신 머리였습니다. 지혜야, 머리는 다시 기르면 돼. 우선 살아야 해. 최미나 언니가 위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헌책방 주인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을 강까지 안내할 거요. 브로커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자 셋이라고. 게다가 평양에서 수배된. 브로커는 저희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돈을 더 줘야겠어. 얼마나 더 주면 됩니까? 원래 가격의 2배. 2배라니요. 최미나 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싫으면 다른 사람 찾아봐. 요즘 수색이 얼마나 심한데. 여자 셋을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나 언니의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최미나 언니의 오빠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미나야, 헌책방 주인에게 내 이름을 대. 내가 미리 돈을 보냈다. 그리고 꼭 살아라. 오빠가 널 사랑한다. 최미나 언니는 울면서 헌책방 주인에게 오빠 이름을 말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제 됐소?
좋아. 내일 밤 11시에 출발한다. 준비해. 출발 전날 밤 저희는 헌책방 뒷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꼭 살아서 만나. 그리고 김여정 동지도 구출하자. 최미나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간직하신 거야. 이제 우리가 이걸 들고 자유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야. 저희는 그 작은 태극기를 함께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자유를 찾아올게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내일이면 저희는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요. 하지만 그 강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이야.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희는 준비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두꺼운 바지, 등산화. 모두 헌책방 주인이 준비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 조심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대가 순찰을 돈다. 서치라이트에 걸리면 끝이야. 알겠어. 예. 저희는 헌책방을 나섰습니다. 신의주의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겨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와. 소리 내지 말고. 브로커를 따라 1시간쯤 걸었습니다. 점점 강이 가까워졌습니다. 공기 중에 물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가 강이야.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압록강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그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반대편에는 중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간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기 보이지? 저 불빛까지만 가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아.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강 중간쯤에 경비 초소가 있어. 서치라이트로 계속 강을 비춰. 그 빛에 걸리면 즉시 사격이야. 그럼 어떻게 건너가나요? 타이밍을 맞춰야 해. 서치라이트가 다른 쪽을 비출 때 재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절대 뛰면 안 돼. 뛰면 얼음이 깨질 수 있어. 브로커는 저희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강 중간쯤에 얼음이 얇은 곳이 있어. 조심해.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럼요. 포기하고 계속 가. 구하려다가 다 죽어. 브로커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셋 다 가든지 다 죽든지 할 거예요.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친 것들. 뭐, 알아서 해.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서치라이트 패턴을 봐. 10초마다 한 번씩 이쪽을 비춰. 그 10초 동안 최대한 멀리 가는 거야. 지금.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저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천천히 조심해. 저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빛이 저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 가. 저희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10초 엎드리기. 10초 걷기.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저희를 비췄습니다. 패턴이 바뀐 겁니다. 서라. 누구냐?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뛰어! 저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탕!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이다. 저쪽. 경비병들이 다른 방향을 향해 쏘고 있었습니다.
저희 외에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미끼가 되어준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계속 가. 저희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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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17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17발. 저는 그 숫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목격했던 그 17발. 다른 탈북자들이 저희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양에서 17명이 김여정 동지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으악! 갑자기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수진아. 저와 최미나 언니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아. 저희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얼음이 더 깨져서 저희까지 위험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포기하지 마. 안 돼. 다리에 힘이. 일어나. 우리가 약속했잖아. 셋 다 가든지 다 죽든지. 최미나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수진이를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중국이야. 마침내 저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눈밭에 쓰러져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살았어. 우리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압록강 너머로 북한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수진이의 동생이 있고 미나 언니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동지도. 17발. 저는 방금 들었던 총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목격하신 그 17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우리는 17명과 17발의 희생으로 살았어요. 최미나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증언해야 해. 저희는 그날 밤 중국 땅에서 약속했습니다. 17명을 기억하자. 17발을 기억하자. 그리고 김여정 동지를 꼭 구하자.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야.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시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것은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미리 연락해 놓으신 분들이었죠.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숨어 계세요. 그 다음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희를 숨겨줬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언니, 우리 정말 남한까지 갈 수 있을까? 이수진이 밤마다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반드시 가야 해.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보낸 후 저희는 몽골로 이동했습니다.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몽골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국경을 넘고 또 숨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처럼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요. 언니들, 우리가 남한에 가면 이분들 이야기도 해야 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증인이야.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증인. 마침내 2024년 6월 15일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희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진짜 태극기를요. 할아버지가 주신 천조각이 아니라 크고 당당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저희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 그곳에서 저희는 남한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의 말에 저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존재할까요? 슈퍼마켓에 가면 음식이 넘쳐나요.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밤에도 전기가 들어와요. 항상 불을 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검열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교육 중에 남한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강사가 옛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의 서울. 가난하고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켰죠.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세대셨습니다. 북한에서 억지로 끌려왔지만 만약 남한에 계셨다면 그 기적의 일부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 나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증언이 통일 한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북한에 남겨진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희는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했던 수진이는 남한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 도서관에는 금지된 책이 없어. 무슨 책이든 읽을 수 있어. 믿어져? 수진이가 신기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미나 언니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전산기술이 남한에서도 유용했던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 진짜 내 돈이야. 누가 빼앗아가지도 않고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자유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외국어가 남한에서 밥벌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밤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언니, 오늘 꿈에 민준이가 나왔어. 민준이가 누나, 언제 와? 하면서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민준이도 언젠가 올 수 있어. 우리가 증언해서 북한을 바꿔야 해.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하는 꿈을 꿨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가 내게 줄 게 있다. 할아버지는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 사진이란다. 1950년에 찍힌 거래.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집이었어. 경기도 파주의 작은 농가였지. 할아버지, 파주면 여기서 가까운 곳 아니에요? 그렇지. 차로 1시간이면 가. 하지만 휴전선 때문에 갈 수가 없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리워만 했단다.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고향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강을 건너왔구나. 할아버지가 못 건넌 그 강을. 할아버지. 지혜야, 할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통일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너는 봐야 해. 내가 증언하고 세상을 바꿔서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걸 봐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으려던 그 강을 내가 넘었어. 우리 가족의 자유는 두 번의 강으로 지켜진 거야. 할아버지가 넘지 못한 휴전선, 그리고 내가 넘은 압록강.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할아버지의 꿈을, 김여정 동지의 희생을, 17명의 죽음을, 그리고 압록강에서 쓰러진 탈북자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언니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증언을.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말자. 17명을 위해서, 모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날 밤 본격적인 증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의 비리 문서, 숙청 명단, 권력 구조도, 비자금 내역.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하지? 너무 많아. 일단 핵심적인 것들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저희 경험담을 녹음하는 거야. 저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제가 자료 번역과 정리, 이수진이 증언 대본 작성, 최미나 언니가 영상 편집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저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을 하나 빌렸습니다. 거기서 녹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아니, 이제는 가명이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일했던 전 선전원입니다. 녹음기 앞에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김여정 동지와 함께 일했던 17명의 숙청을 목격한 일, 그리고 저희 3명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야기를요. 이렇게 해서 저희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희는 첫 번째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일 떨고 있는 백두혈통과 우리. 제목을 정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저희는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이거 올리면 우리 가족들이.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들은 이미 위험해. 우리가 증언하든 안 하든 북한 정권은 우리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증언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최미나 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 알아. 그래, 하자. 세상에 알리자. 저희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브에, SNS에, 모든 플랫폼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도 몇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김여정이 탈북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17명의 처형.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김여정이 탈북할 리 없다. 또 북한 때리기 아니냐. 증거가 없잖아. 그냥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자. USB 자료들을요.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문서들, 사진들, 증거들을 함께요. 한 달쯤 지나자 언론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전선동부 출신 3인의 충격 증언. 김여정 측근이었던 20대 여성들의 탈북기. 17명 숙청 목격담. 그 진실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체,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매체만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혜 씨, 김여정을 직접 만나셨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네, 만났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같이 일했었습니다. 김여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떨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자객이 올까봐 떨고 계셨습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여정도 피해자였구나. 백두혈통도 두려움에 떠는구나. 북한 권력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다. 확산되는 메시지. 저희의 증언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 언론이 저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희가 번역한 USB 자료들도 국제인권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증언과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들입니다. 저희는 UN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북한의 진실을 외쳤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지혜, 이수진, 최민아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며 남한정보기관이 조작한 것이다. 김여정 동무는 평양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문서들, 사진들, 영상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북한 매체에서 김여정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계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저희가 증언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채널은 누적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여전히 쪽방에서 떨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대학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최민아 언니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하고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윗세대가 한국전쟁을 겪으며 지켜낸 자유. 저희 세대가 압록강을 건너며 찾아온 자유. 이 자유를 이제 북한에 남겨진 2,500만 동포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저희의 증언이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통일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동지들이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되는 날.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